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NBN 이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의 우려와 또 개선 과제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공직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사전에 제어되지 않는다면 이 디지털 자산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이런 유리하도록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서 이 자산을 거래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디지털 자산도 공직자 재산 등록과 이 공개제도 대상에 포함하고 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규정도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내용은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네, 현재는 이 디지털 자산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들의 자체 행동 강령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재산 등록 시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이 국내에서 디지털 자산 투자 광풍이 일었지만 공직 윤리나 이해 충돌 방지 관련 규정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 공개된 이 고위공직자 전기 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 비트코인과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자산 보유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디지털 자산 관련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또 이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재산 범위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이해 충돌이 현재 유관기관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16개 기관에서만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공직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주식이나 부동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따로 지금 내용이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데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네, 미국 사례를 좀 보면 이 네.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가 등록 기간 말을 기준으로 $1,000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이 등록 기간 동안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200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미국에서는 이미 공직자의 디지털 자산을 재산 등록과 공개 제도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 또 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각종 부패 사례가 이미 여러 건 회자되고 있는 점을 본다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 부패 방지 제도 확립이 지금도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습니다. 또 공직 윤리 분야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윤리 규범이 좀 빠르게 조속하게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이게 반가운 소식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가격 부양책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올 들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또 FTX 파산 등 연이은 악재로 디지털 자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내놓은 이런 조치인 듯한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바로 코인 소각입니다. 이 코인 발행사들이 잇따라 보유한 코인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코인 소각은 개인 키가 없는 디지털 자산 지갑 주소로 코인을 전송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자사주 소각과 같은 개념으로 코인 유통 물량을 줄여서 이 보유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시도인데요. 네. 지난 13일 게임 제작사인 위메이드의 위믹스 소각 방침 발표에 이어서 최근 다날의 자회사 페이프로토콜도 페이코인에 대해서 소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페이코인 발행 물량의 절반이 넘는 21억 개를 내년 초까지 소각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지난달 28일과 이달 26일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각을 했고 잔여 물량 소각은 내년 1월과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위메이드도 그렇고 또 페이코인도 그렇고 발행사들이 소각을 하는 데는 또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인을 소각하는 전략이 실제로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이 될지 그런 선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더리움은 올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인 더 머지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8월 EIP1559라는 소각 방식으로 유통 물량을 줄인 바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분석 업체인 인투더블록은 이더리움의 물량 소각이 끝난 후에 한 달
만에 이 거래량이 지난해 6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소각 전략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렇게 과거에 코인을 소각하는 전략이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보였다는 점이 발행사들이 소각에 나선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월가에서 만든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내달 정식 출범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이 찰스 슈왑과 스타델 증권, 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이 미국계 금융계 거물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EDX 마켓, EDXM을 내년 1월에 공동으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에 EDXM 출시 소식을 예고했고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점차 커져가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EDXM을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지난 11월에 파산하면서 현재 바이낸스 독주 체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 EDXM이 견제구를 던질 수 있을지 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월가에서 만드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EDXM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이나 또 주요 타겟은 어떻게 될까요? 네, 특히 이 디지털 자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거래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투명성과 기술력을 중점으로 꾸려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월가에서 검증된 기술 인프라를 제공받게 됩니다. EDXM 측은 이 멤버스 증권거래소 MEMX로부터 기술적 인프라를 지원받는다면서 이들의 입증된 기술과 전통 금융시장에서 얻은 경험, 또 풍부한 유동성 등을 통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MEMX는 지난 2019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찰스 슈왑, 또 시타델과 모건 스탠리 등이 합작해서 설립했던 증권 거래소입니다. 네,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최근 좌우창펑 바이낸스 CEO와 또 바이낸스를 둘러싼 퍼드 공포가 월가에서부터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벤처 캐피탈 관계자는 이 월가 전통 금융 기업이 내달 이 FTX를 대신할 코인 거래소를 설립할 예정인 가운데 이 해당 거래소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바이낸스에 대한 퍼드를 퍼뜨렸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해당 퍼드 이후에 바이낸스에 있는 디지털 자산 보유량도 FTX 파산 사태 이전으로 돌아왔었다면서 이 월가에서 만든 거래소인 만큼 미국 거래소였던 FTX의 유동성을 다시 가져오려면 바이낸스를 견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루머 차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미국 전통금융에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만든다는 소식 자체가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 소식이 최근 연준의 고강도 긴축과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얼어붙었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온기를 가져다 줄 호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디지털 자산 VC 임원은 테라 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태 등으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이 월가가 설립한 거래소는 신뢰와 유동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면서 FTX를 대체할 좋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또 세계 경제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세계 주요국 은행들의 과도한 통화 긴축 정책 등으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둔화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내외에서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한은외자운용원은 내년 글로벌 경제 여건 및 국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된 급격한 긴축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고 금리 인상 기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한은은 이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 중에 정책 금리를 추가 인상해서 최종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라면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때까지 제약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 말까지 정책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급격하게 정책 금리를 인상한 만큼 이 통화 정책 긴축의 누적 효과와 정책 파급 시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내년에는 인플레이션도 하반기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될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코인 시장에도 그러면 좀 뭐 크게 좀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요. 코인 시장 전망도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코인 시장에도 내년 하반기쯤에나 좀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동안 미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좀 인상하면서 이 코인 시장에도 악재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고 5% 인상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 코인 시장이 금리 등에 적응을 하고 나서야 유동성이 좀 공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 주식 시장에 비해서 코인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크지 않고 또 금리 인상으로 통화량이 줄은 상황에서는 주식 시장에 들어갈 통화량도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월가에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는 소식이 나오더라도 코인 시장에 좀 호황이 오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금리가 인하돼서 완화가 돼서 통화량이 늘고 현금이 풀리면 코인 시장에도 좀 하반기쯤에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이제 그나마 좀 시장의 유동성이 돌 수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투자자분들은 좀 긴 호흡으로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이메일 송수신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싱 위험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랩이 최근 이 한 달여간 수집한 피싱 이메일을 분석해서 최신 피싱 이메일 위협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이 피싱 이메일 공격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한 키워드는 회신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는데요. 이 공격자들은 주로 이메일 제목의 말머리에 회신을 뜻하는 RE를 붙였습니다. 또 주문을 뜻하는 오더가 15.6%로 뒤를 이었고 지불을 뜻하는 페이먼트가 11.8%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회신은 수신자가 피싱 메일을 이전에 오고 갔던 대화의 연장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이 좀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안랩은 추정을 했습니다. 또 주문과 지불은 이제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온라인 기반 금전 거래가 많아지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용자의 주의를 끌기 위한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이 피싱 이메일 공격으로 정보 탈취 목적의 인포스틸러, 이 악성 코드 감염을 시도하는 위협 유형이 전체의 33.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이 첨부 파일의 악성 스크립트를 포함해서 정상 페이지와 구분이 어려운 가짜 로그인 페이지를 띄우는 가짜 페이지 노출 유형이 23.6%로 2위, 또 첨부 파일 실행 등으로 PC 감염 후에 다른 악성 코드를 추가로 내려받는 추가 악성 코드 다운로드 유형이 17.1%로 3위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1위로 집계된 인포스틸러 유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 저장한 포털과 또 회사 시스템 접속 등의 계정 정보나 메일, 심지어 또 디지털 자산 지갑과 파일 등에 있는 이 저장돼 있는 사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탈취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서 우리 디지털 자산 투자자들도 각별히 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네. 이 공격자는 인포스틸러나 가짜 페이지 공격으로 탈취한 계정 정보를 활용해서 2차 공격도 진행할 수 있고 또 사용자를 속여서 다운로드 악성 코드를 감염시킨 후에 랜섬웨어와 같은 다양한 악성 코드를 추가 설치할 수도 있어서 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역시나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 차원에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하는 이 피싱 메일로 인한 피해 방지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안랩에서 추천한 좀 방법들을 짚어보면 이메일 발신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이 의심스러운 메일 내 첨부 파일과 URL을 실행하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밀번호 웹브라우저 저장을 자제하고 좀 비밀번호 변경도 자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요. 백신 프로그램 최신 버전도 유지하고 또 피싱 사이트의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네. 또 김건우 안랩 시큐리티 대응센터장은 이 피싱 메일을 활용한 악성 코드 유포나 또 정보 탈취 시도는 공격자들이 오랫동안 애용하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 속의 URL을 실행하지 않는 등 보안 수칙을 생활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법이 고도화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평소에도 이 모바일로도 이메일을 좀 자주 확인하고 아무래도 네. 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연말 연시다 보니까 각자가 조금 더 이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디지털 자산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